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13번째 이제 수업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번째 주 수업 공유의 조리와 질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 2, 3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니까 4번, 5번은 이 동영상 말고 다음 동영상이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 첫 번째 전분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분의 구조는 어떻게 생기는가, 세 번째로 전분이 익는다는 것, 포화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이다라는 말 쓸 때 여러분 전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주 흔히 쓰는 말이지만 예, 우리 고구마 전분이다, 감자 전분이다, 옥수수 전분이다 하는 말 많이 쓰지만 사실 전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로 전분을 스타치라고 합니다. 스타치 푸드라고 하면 전분을 많이 사용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뭐 시리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전분 음식들, 곡류 음식들을 말을 하죠. 스타치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스타치라는 것은 중세 영어인 스테헨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곡류의 씨앗들이 우리가 씹어보면 알지만 딱딱하잖아요. 쌀도 그냥 씹어보면 쌀알, 밀알 모두 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이라는 뜻에서 스테헨에서 나온 스타치가 나왔고요. 우리 한국말에서 전분이라는 것은 그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을 알로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루를 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로 전분식품들은 씨앗이라든지 또는 땅속에 있는 구근, 감자나 고구마처럼 구근으로서 즉 차세들을 위한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부터 인류의 그 조상들은 이 그 스타치 제품들을 이용해서 주식으로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절대로 소화가 안 되어져요. 예, 우리 쌀알 씹어 먹는다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소화가 안 되어져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알,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 콩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것으로 그냥 먹게 되면 예,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그래서 물과 열,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물과 열로 조리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타치 제품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분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전분 제품이 밀가루인데요. 휘트플라워라고 그러죠. 밀가루. 예, 휘트플라워인데 밀도 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아니라 좀 거칠게 갈아진 그래놀로 만들어진 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곱게 만든 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본밀, 흰색의 색깔이 나는 이게 종자에 따라서 브라운 밀, 그러니까 약간 그 황토색이 나는 밀 또는 뭐 호밀, 세몰리나 뭐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화이트 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밀에 스트롱하다고 하면 강력분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분이라든지 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력분, 예, 또는 또 통밀, 뭐 세몰리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가루 하나도 그 품종과 그 다음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또 밀가루 이외의 전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식의 가루, 이 전분들은 보면 라이, 호밀이죠. 호밀의 가루라든지 또는 뭐 아타밀 또는 우리가 쌀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지만 서구에서는 쌀 가루를 이용하여서 뭐 빵을 굽는다거나 하는데 넣을 수도 있거든요. 쌀가루라든지 뭐 이렇게 등등, 기장이라든지 이렇게 콩밀, 옥수수라든지 이런 등등의 다양한 가루를 우리가 전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분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분의 구조가 아주 독특한 것이 그 딱딱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딱딱하냐 하면 우리가 쌀알이면 쌀알 이렇게 그 세포,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씨앗이 되는 씨앗의 배아 속에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보게 되면 전부 전분들이 크리스탈, 말하자면 아주 결정 구조로, 아주 딱딱하게 결정 구조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다 결정 구조예요. 크리스탈 구조. 이렇게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결정들이, 그 전분들이, 그러니까
곡물 세포의 배아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밀가루든지 쌀이든지 이런 그 가루 전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이제 크리스탈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걸 확대해서 보게 되면 모든 전분은 하나씩 조각조각 있는 요 이렇게 쐐기 같은 것들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모든 전분은 포도당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자 전분이든지 쌀 전분이든지 밀 전분이든지 전부 다 포도당들이 엮어져 그 포도당들이 쭉 엮어진 사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슬 구조에 그 전분다발이 가운데 단백질을 칭칭칭칭 감아서 단단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사실 옥수수나 감자나 쌀이나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쌀 단백질, 감자 단백질, 콩 단백질 하는 식으로 이 단백질은 다 품종마다 다르고요. 이 곡물의 그 특징을 이루어주는 그 단백질이 있고 그 주변을 포도당이 엮어져 있는 다발들이 팽창창창창창 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땡그랗게 감아진 것이 요 앞에 있는 요 알갱이 하나씩들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알갱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표적인 쌀 전분의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쌀 단백질들이 이렇게 꼬여진 구조로 가운데 있고 바깥쪽에는 이 탄수화물, 그러니까 포도당 사슬들이 칭칭칭칭 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칭칭칭 감고 있는 이 전분 다발이 두 가지 세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까 다양한 종류의 그 곡류 전분 얘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쌀 전분이라든지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뭐 밀 전분이라든지 또는 그 호밀 전분이라든지 전부 다 색깔도 틀리고 또 입자의 그 크기도 틀리고 또 실제 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크기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쌀 전분의 모양은 이렇게 약간의 육각형 모양을 각형으로 딱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밀 전분을 보면 아주 예쁜 땡글땡글한 어떤 그 동그란 구조, 이렇게 납작한 그 타원형의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부드럽게 생긴 이런 밀 전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분의 그 크리스탈 구조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또한 성질, 그 안에 그 핵의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단백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옐로우하게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쌀 전분처럼 하얗게 날 수도 있고 성질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도당에 연결된 구조를 살펴보면요. 여기 요 구조 그림을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어떤 전분의 그 사슬은 이렇게 길게 한 조각으로 쭉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중간중간 막 가지를 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조가 틀리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요. 포도당이 연결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밀로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슬 모양으로 포도당, 육각형이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이 한 줄로만 쫙 끼어져 있는 구슬이 줄에 끼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만 끼어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아밀로즈 구조다. 영어로는 아밀로즈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 아밀로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얘기죠. 반면에 이 전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 것들 중간에 끝쪽은 주로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지상, 가지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지 모양의 아밀로펙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엮어지다가 중간에 포도당 하나가 가지를 쳐버리는 거죠. 그게 이 아밀로펙틴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이렇게 가지를 치는 구조를 우리가 아밀로펙틴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전분은 이 두 가지 구조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크리스탈 구조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분을 요리를 할 때 그 전분의 질감이 어떤 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옥수수 전분하고 감자 전분하고 여러분 요리를 해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질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바로 이 그 아밀로즈의 함량과 그 아밀로펙틴의 함량의 비율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크기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분 중에서 제일 큰 전분이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을 보게 되면 약 100마이크로 이렇게 100마이크로라고 할 정도로 꽤 전분 중에서 큰 전분에 해당하고요.
제일 작은 전분이 주로 아마란스라고 한다거나, 아마란스는 우리가 잘 안 쓰는 여러분 어디냐 하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터키시 아이스크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쭉쭉 늘어나는 그러한 그 아이스크림 보신 적 있죠. 그 아이스크림의 특징은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 쭉쭉 늘어나는 성분이 바로 아마란스 전분 때문인데요. 굉장히 사이즈가 적은 전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쌀의 전분이 약 3에서 10마이크로, 그러니까 감자 전분 크기 10분의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 전분도 약간 이제 재분하기 따라서 좀 틀린데 쌀 전분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전분의 입자의 크기와 모양, 그 다음에 크기와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크기는 이것이고요. 모양은 아밀로펙틴의 함량인데요. 요것들이 질감을 차이나게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를 좀 호화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의 구조상으로 어떤 전분들은 아까 쌀 구조였는데요. 쌀의 그 질감을 볼 때 아밀로즈가 가지고 있는 아밀로즈만 구조의 특징이 있고 아밀로펙틴의 구조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쌀의 요리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밀로즈는 전체적으로 이 쭉쭉쭉 한 줄로 된 것들이에요. 한 줄로 된 것들. 얘네들은 차곡차곡 막 쌓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차곡차곡 한 줄로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색이 공기가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낮고, 또 물에도 잘 녹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분 다발들이 아주 빼곡하게 잘 쌓이니까. 그 맛도 익어도 맛이 그렇게 특별한 맛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반면에 아밀로펙틴 구조, 이렇게 분지상이 많은 이런 구조는 색깔이 하얗고 또 약간은 투명한 기가 있어요. 공기상 중간에 공기가 들어갈 자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투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성이, 얘네들은 잘 부셔져서 점성이 높고, 그 다음에 물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맛들이 단맛이 있습니다. 요 대표적인 차이가 우리가 찹쌀과 그 일반 맵쌀의 차이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얘기 벌써 나왔네요. 쌀의 조리에서. 제가 여기 뒤에다 넣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쌀은 우리가 참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인디카형, 동남아시아에서 먹는 인디카형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서 먹는 자포니카형 쌀이 있고, 또 인도건, 뭐 동남아건, 한국이건, 일본이건 다 먹는 찹쌀이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디카형 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얘네들은 길이가 길쭉길쭉하고 아주 얇아요. 얇고 길쭉길쭉해요. 반면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형 쌀들은 동글동글하고 갸름갸름하고 그렇죠. 찹쌀은 더 짧고 더 통통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지가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이 차이가 큰 특징이 뭐냐면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차이가 나요. 인디카형, 인도형 쌀은 길고 가늘다고 했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아밀로즈 함량이 다른 쌀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한 30% 정도가 되어져요. 반면에 자포니카형,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한국 쌀 같은 경우는 약 10%에서 20%이고요. 찹쌀 같은 경우는 2%네. 그러니까 찹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디카형 쌀 같은 경우는 물론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아밀로즈보다 많지만 자포니카형이나 찹쌀보다 훨씬 작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호화, 익는 온도를 보게 되면 좀 높은 온도에서 익어요. 이제 온도가 좀 높아져 있고요. 찹쌀 같은 경우는 아주 60도에서 62도 제일 낮은 온도에서 익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쌀의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차이가 남에 의해서 어떤 그 밥맛의 차이가 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포니카형 쌀이라 하더라도 아밀로즈 함량이 10%에서 2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쌀도 여러분들 시장에 나가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품종마다 이 아밀로즈 함량과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것들은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더 높을수록 맛이 더 찹쌀에 가까운 맛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2학년들 수업에서 그 인디카형 쌀을 이용해서 만든 인도형 밥 요리인데요. 자, 알이 길고 또렷한 우리나라 쌀하고 정말 틀리게 이렇게 아주 기름하고 또 형태가 또렷또렷한 쌀들이 바로 이 인디카 쌀인데요. 이 인디카 쌀들은 가늘고 길게 생겼는데 아밀로즈 함량이 약 30% 정도로 다른 자포니카 쌀이나 찹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 배유, 쌀을 싸고 있는 이 세포벽이 아주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호화를 시킬 때 온도도 조금 더 높아야 되고요. 물을 조금 온도가 더 높아야 되고요. 밥을 짓게 되면 세포벽이 잘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전분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일이 적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끈적끈적한 전분이 많이 흘러나와야 끈적끈적해지는데 끈기가 없어서 각각 떨어져요.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한 숟가락 쑥 뜨게 되면 그 쌀이 낱낱이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은 볶음밥용으로 잘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볶아지게 되면 기름 하나하나 알알이 하나하나가 잘 기름을 코팅을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찹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 찹쌀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끓이게 되면 또는 찌개만 되어도 그 세포벽이 부셔지면서 이 전분이 흘러나와요. 인디카연과는 반대죠. 흘러나와요. 그래서 찹쌀은 물을 넣고 푹 끓이게 되면 찹쌀죽이 되어버리는, 말하자면 그 찹쌀 내부에 있는 전분이 다 흘러나와서 전체적으로 끈적한 죽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호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전분이 익을 때 상황을 우리가 호화라고 얘기합니다. 호자가 그 달다는 뜻이에요. 단맛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볼게요. 전분의 입자에다가는 그 호화를 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부 두 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물과, 첫 번째로는 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고 호화를 시키게 되면 그 얘기는 가열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열을 하게 되면 전분의 호화액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정 구조가 깨어지면서 입자가 커지고 부드러워져요. 다시 말하자면 쌀알 자체는 딱딱하지만 그게 밥이 되게 되면 부드러워지죠. 이것을 우리가 전분의 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분은, 호화된 전분은 전분 이 크리스탈처럼 칙칙 감겨져 있던 게 중간중간에 열로 인해서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그 호화된 전분을 먹었을 때 그 사이에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다 부셔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크리스탈로 생긴 요 단단한 그 전분 자체는 먹어도 소화가 하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생전분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게 하도 찹찹하게 그냥 크리스탈처럼 아주 단단하게 그 단백질을 싸고 뺑뺑 싸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일부르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씹어서 단단하지만 그 씹어서 단단한 것을 넘어가서 소화 효소들이 이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 포도당 하나씩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 물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그들이 쭉 중간에 떨어져서 그 크리스탈 구조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특히 요 아밀로펙틴의 구조 사이가 잘 파괴가 되어요. 그럼 그 사이사이에 우리 소화효소가 들어가서 이것들을 다 하나씩 잘라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호화된 전분을 먹었을 때만 에너지원으로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자를 생으로 먹었다. 굉장히 큰일 나죠. 배탈 나요. 왜냐하면 감자 전분, 생전분은 익지를 않아서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독성 있는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마 마찬가지입니다. 쌀, 밀 모두 다 생전분 상태에서 먹어도 에너지로 전환을 할 수가 없고 익혀서 먹어야지만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전분 입자가 이제 물을 넣어서 그 호화가 되게 되면 물을 넣고 끓여서 호화가 되게 되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투명한 정도가 증가해요. 요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쌀을 밥으로 만들었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쌀알이 땡땡하고 작고 반질반질하지만 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커지고 끈적끈적하죠. 밥알이 손에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질 상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잠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크리스탈의 구조, 결정형 구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 작용이 아주 용이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분이 익으면 우리가 호화된 전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생전분이 호화가 되게 되면 소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현미경으로 살펴봤어요. 자, 생전분의 모습은 어떠냐?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단단한
다각형의 전분 입자들의 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것에다가 물을 이제 넣고 가하는데 72도로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전분이 물을 먹어요. 물을 쫙 먹어가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90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끓는 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그 크리스탈의 막이 터져서 전분이 파괴가 되면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호화 과정이 그 물의 온도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공유 전분이 이렇게 호화가 되게 되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포도당까지는 안 가지만 길다란 그 공유의 그 스타치 체인이 포도당 체인이 잘라지면서 올리고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약하게 단맛이 나고 소화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전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조가 다 틀리다 그랬죠. 자, 요 얘기에서 나왔는데요. 공유마다 사이즈도 틀리고 그 엉겨있는 챙챙 감겨져 있는 크리스탈 구조도 다 틀려요. 그러니만큼 이 전분이 호화되는 온도도 다들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이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62도 정도에서 한 78도 정도에서 호화가 되어져요. 이제 요 표시인데요. 대부분의 전분은 이제 호화가 되어지는 것이 약한 요거는 지금 페르나이트 이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쓰는 도시로 표현을 하면 한 65도 정도에서 70도 사이에 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데 호화되는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 않고 작은 그 입자로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밀이라든지 또는 약간의 그 쌀을 그냥 분쇄해 놓은 쌀가루 이게 전분까지는 안 가고 쌀을 그냥 분쇄해 놓은 쌀가루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약한 불에서도 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90도까지 단단한 것들은 90도까지 가야 되고요. 그러나 반면에 특히 그 라이스 같은 것들도 비교적 호화 온도가 높은 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칡전분 여기 에로루트인데요. 칡전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온도가 높아야지만 호화가 됩니다. 반면에 온도가 낮아도 호화가 잘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호화 온도를 지나야지만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온도를 우리가 보통 호화를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온밥통 같은 데다가 넣게 되는데 보온밥통의 온도가 바로 65도, 70도 사이. 여기서 우리가 전분을 가열을 하거나 따뜻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두게 되면 호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호화를 이용한 요리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것이 밥이죠. 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밥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전분은 호화가 되어야지만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전분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밀가루 나날 그대로 먹었으면 절대로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나 얘를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구워주거나 쪄주거나 하게 되면 빵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호화된 전분을 먹을 수도 있죠.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익혀주면 물을 넣고 삶아주게 되면 호화가 되어지죠. 호화가 되어지면 그 옥수수 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등등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식이 사실 이 호화된 전분을 이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 제가 파스타도 그렸는데 두련미를 이용해서 만든 파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딱딱할 때는 파스타 반죽만 해서 만들어놨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생거를 먹고는 소화시켜서 좀 얘를 국수로 끓여서 삶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밥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흔한 요리이고, 자, 이제 조금 전분을 가지고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전분이 익어지면 호화가 될 때 전분이 흘러나와서 끈적끈적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농도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끈적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정점제, 점도를 높여주거나 농후제, 묽은 용액을 농후하게 진하게 만들어주는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밀라 소스 상품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대부분
그 자체를 젤라틴으로도 굳히지만 정분을 풀어서 정분으로 농도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소스의 농도를 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탕수육을 만든다. 탕수육을 간장하고 또 이제 맛재료는 간장하고 설탕하고 식초잖아요. 근데 간장하고 식초하고 설탕을 섞어서 끓이게 되면 액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얘를 어떤 찍어 먹을 수 있는 튀김 종류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때는 치킨이 되든 또는 닭이 되든 또는 돼지가 되든 그 튀긴 것에다가 묻을 수 있게 농도를 내줄 때는 우리가 전분을 이용해서 농도를 적당히 맞춰줘요. 이렇게 해서 감자전분, 고구마 전분, 식전분 등을 사용합니다. 식전분이 아까 에로헤드라고 했는데 에로헤드 전분이 바로 식전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농도가 나는 층을 이용해서 이 전분이 호화될 때 풀어져 나와서 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서프 베이스로 사용을 하죠. 밀가루를 가지고 볶아서 룰을 가지고 만든다거나 쌀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죽을 만든 거나 아니면 각종 전분죽들, 녹두라든지 또는 녹두죽이라든지 또는 호박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안에 전분이 농후해지는 그 성질을 이용을 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파이 필링이라든지 스튜 베이스라든지 하는 등등 식품 가공을 할 때 어떤 농도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이 전분들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여기 파이 필링 같은 거 과일 젤리 같은 것들을 부어줄 때 우리가 그냥 과일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사실 이 농도가 끈적한 농도가 딱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액체하고 그 다음에 그 건더기가 분리되는 수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거를 균일한 농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분들이에요. 그런데 전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때요? 전분의 종류가 워낙 많아요. 자, 그림 다시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전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분의 색깔들도 틀립니다. 그 색깔이 틀리는 이유는 전분의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그 핵구조상에서 있는 여기 핵구조상에 있는 단백질이 전분마다 다 틀리기 때문이고요. 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그 전분 칭칭 다발들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분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그 아밀로즈나 아밀로펙틴의 함량의 비율에 따라서 이 전분의 성질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소스일 때 특히 그 얘기를 특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전분의 소스, 이 파이프닝 같은 게 굉장히 투명하고 그래서 베리류의 색깔이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변성 전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시지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전분이라는 뜻이에요. 튜브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다음에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분 소스가 되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상온에서 우리가 쌀이 되고 밀이 되고 그 밀 전분의 알갱이들은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를 단단하게 딸딸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 물을 넣고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 밖에서 40도 정도가 되면 밖에서 물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50도 정도가 되면 물들이 이빨, 즉 풀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분 입자가 스웰링이라고 그러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60도가 되면 이 전분 입자 내에 전분들이 이제 호화가 되기 시작해요. 온도가 아까 우리가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호화가 된다 그랬거든요. 호화가 되기 시작해요. 호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익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70도가 넘어가게 되면 호화가 시작돼서 70도를 넘어가면 이제 전분 젤이 젤이 되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크리스탈 구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분들이 쫙 흘러나와서 서로 망상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요 사이사이에 물들이 들어가면서 이 망상 구조가 바로 끈적끈적함을 주는 소스가 되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쌀 전분, 밀 전분,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요거 전부 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 사이즈가 다 틀리다 그랬는데 특히 감자 전분은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이 전분마다 특징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소스를 만들어도 밀가루 룰을 가지고 볶아서 소스의 농도를 냈다면 약간 그 액체의 색깔이 하얗게 말하자면 원래 액체가 우리가 룰을 가지고 브라운 소스를 만들게 되면 브라운색으로 볶아서 그 다음에 육수에서 나오는 브라운색 이것들이 합쳐져서 브라운 소스가 되어지는데 브라운 소스의 색깔이 약간 불투명한 그런 루의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와인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이 전분을
뭐 에로헤드, 우리 직전분이죠.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분 색깔이 굉장히 투명한 보라색 그 소스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탕수육 소스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간장과 식초와 설탕을 넣고 끓인 그 소스의 색깔이 약간 살짝 브라운이지만 요거하고 색깔이 많이 틀리잖아요. 이게 불투명한 게 아니라 투명한 가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감자전분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요리의 베이스로 그 농도를 진하게 만들 때 어떤 전분이 좋은지는 그 전분마다 다 종류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아밀로즈가 많아지면 불투명해요. 그래서 조금 소스의 색깔이 좀 허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갈색이어도 허연 갈색, 그러니까 붉은색이어도 허연 붉은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성이 낮기 때문에 이 전분 소스가 매끄러운 느낌이 안 들고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이 낮거나 맛이 무미한, 맛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밀로펙틴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 아밀로펙틴 구조 자체가 높으면 훨씬 더 투명해지고, 그 다음 점성이 높아서 아주 끈적거리는 성질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수용성도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에 따라서 이런 전분들에 사용할 때 전분들의 그 소스의 특징들이 각각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같이 그 전분 젤 만드는 거 실습을 한 거였는데요. 여기 4가지 전분을 컵에다 담아놨어요.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칡 전분. 자, 여러분 딱 봐도 벌써 색깔들이 틀리죠. 제일 하얀 거 뭐죠? 감자 전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색깔이 좀 어두운 거가 고구마 전분, 약간 갈색이 나는 전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옥수수 전분이 옐로우한, 그 옥수수 단백질의 특질 때문에 옐로우한 느낌이 나고요. 칡 전분도 하얗습니다. 그런데 얘에다가 뜨거운 물을 제가 그냥 바로 부었어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풀이 만들어지는 거죠. 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옥수수 전분은 색깔대로 약간 그 옥수수 그 색깔, 노란색이 나고, 감자 전분은 투명한 전분이 만들어지고요. 고구마 전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갈색 때문에 갈색의 색깔이 나면서도 반짝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칡 전분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밀로펙틴 비율이 특히 높은 감자나 칡 또는 찹쌀 같은 경우는 소스를 만들게 되면 윤기가 나고 아주 투명한 소스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전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의 약간 불투명한 소스가 만들어지고 끈적거리는 정도 또 매끄러운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서는 우리가 데미글라스 소스를 예전에는 그 밀가루를 볶아 넣는데 요즘 같은 경우 브라운 소스 만들 때 칡 전분을 많이 넣어요. 그러면 아주 와인 소스나 데미를 할 때도 투명한 색깔이 강조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칡 전분을 많이 넣고요. 중식 같은 경우는 튀김을 하거나 또는 소스를 만들 때, 탕수육 같은 거 소스 만들 때 주로 감자 전분을 써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투명한 그 성질을 높이 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스를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전이나 튀김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옷을 입힐 때 드레싱 있죠? 옷을 입힐 때 그 옷에도 전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그 옷의 역할은 결착제, 들러붙게 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말이를 튀겼습니다. 튀겼을 때 그냥 튀기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이나 밀가루에다 옷을 입혀서 튀기죠. 또 우리가 전을 할 때도 서로 야채들을 들러붙게 만드는 용도로 밀가루를 넣는다거나 이런 전분들을 넣어서 튀기게 됩니다. 튀기거나 굽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전분의 종류가 다 틀리고 전분마다 특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튀김이나 전의 질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부침개를 튀김이나 부침개를 아주 바삭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전분 입자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분 입자가 물을 빨아들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드레싱을 옷을 입혀서 튀기거나 붙이잖아요. 그럴 때 이 전분의 입자가 크게 되면 물을 조금 빨아들여요. 그죠? 그러니까 끓이지 않은 다음에 그냥 생전분 상태에서 물을 조금 빨아들여요. 그럼 그 빨아들인 전분이 그 튀김 온도나 튀김 기름이나 이 전판 위에서 물기가 날아가면서 그 바삭거리는 질감을 주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입자가 클수록 더 바삭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입자가 크고 낮은 온도에서 호화가 되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감자 전분인데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분이 제일 크기가 큰 게 감자 전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 같은 경우는 옷을 입히게 되면 덩벙덩벙덩벙덩 이렇게 뭉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밀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쌓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살짝 수분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튀겨지게 되면 표면적이 넓어져서 튀김이 물기가 잘 빠져나가면서 바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렇게 감자 전분 같은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튀김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데, 그렇다고 감자 전분만 갖고 튀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혹시 감자 전분만 입혀가지고 튀김한 적이 있는가요? 예, 그렇게 되면 감자 전분이 바삭한 걸 넘어서 감자 전분만 쓰게 되면 딱딱하게 되어져요. 딱딱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큰 입자가 아직 호화가 물이 제대로 안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호화가 되어지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큰 덩어리가 툭툭툭 쌓이면서 그 안에 그 전분들이 다 터져 나오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느껴져요. 감자 전분만으로 튀김을 한 경우. 그래서 보통 우리 튀김가루는 어떻게 하죠? 밀가루에다가 여기 밀가루 여기 있네요. 밀가루에다가 중간 사이즈가 되는 밀가루에다가 감자 전분을 약 한 10%에서 30% 정도 섞어서 원하는 농도대로 튀김을 하게 되고, 부침을 할 때에는 밀가루의 농도를 조금 더 좀 양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입자가 크면 클수록 낮은 온도에서 호화가 되지만 이 감자 전분 자체는 이게 터지질 못하니까 좀 바삭하다 못해 딱딱해지는 경향까지 있는데, 반면에 입자가 작은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은 수분하고 조밀하게 결합을 해요. 밀착을 해요. 그래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침이 할 때는, 전을 할 때는 밀가루를 넣어주는 이유가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빵을 만들 때도 우리가 감자 전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밀가루 전분에다가 옥수수 전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과나집 빵에서는 주로 많이 쓰고, 감자 전분을 쓰는 이유가 조금 덜 써요. 그 이유가 이 감자 전분이 추가되면 완전히 딱딱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전분의 구조와 조리에 대한 첫 번째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쫙 연결이 되어서 전분의 그 구조를 이루는데, 어떤 경우 사슬처럼 한 줄로 쭉 되어진 사슬 모양의 아밀로즈 구조와 또 이것이 가지를 친 가지 모양의 아밀로펙틴 구조로 두 가지가 같이 칙칙칙칙 같이 엮어서 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단한 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전분은 너무나 단단해서 우리가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지만, 얘를 물과 그 다음에 열을 가하여서 호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주식도 되고, 또 소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각종 다양한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비율, 그리고 크리스탈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리를 할 때 조리 질감이 각각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조리를 할 때 내가 어떤 질감을 살리고 싶다, 예를 들면 부드러운 질감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밀가루나 또는 이거 찹쌀가루 또는 또 좀 더 부드러운 옥수수가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내가 좀 더 하드하고 좀 바삭바삭한 질감을 원한다 그럴 때는 그 바삭바삭한 질감을 주는 감자 전분들을 비율대로 알아서 섞으면 되겠고, 그것이 100% 감자 전분으로 그렇게 되면 아주 딱딱해지는 모양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전분의 그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의 구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소스를 만들었을 때도 그 매끄러움 또는 그 윤기, 또 어떤 그 투명함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분을 쓰는가를 잘 신경을 써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13번째 이제 수업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번째 주 수업 공유의 조리와 질감에 대하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1, 2, 3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여러분들한테 지루하니까 4번, 5번은 이 동영상 말고 다음 동영상이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 첫 번째, 전분에 대한 인트로덕션,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분의 구조는 어떻게 생기는가, 세 번째로 전분이 익는다는 것, 포화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분이다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전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아주 흔히 쓰는 말이지만 예, 우리 고구마 전분이다, 감자 전분이다, 옥수수 전분이다 하는 말 많이 쓰지만 사실 전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영어로 전분을 스타치라고 합니다. 스타치 푸드라고 하면 전분을 많이 사용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지 뭐 시리얼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전분 음식들, 곡류 음식들을 말을 하죠. 스타치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스타치라는 것은 중세 영어인 스테헨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곡류의 씨앗들이 우리가 씹어보면 알지만 딱딱하잖아요. 쌀도 그냥 씹어보면 쌀알, 밀알 모두 다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이라는 뜻에서 스테헨에 나온 스타치가 나왔고요. 우리 한국말에서 전분이라는 것은 그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의 가루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곡식을 알로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루를 내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로 전분식품들은 씨앗이라든지 또는 땅속에 있는 구근, 감자나 고구마처럼 구근으로서 즉 차세들을 위한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부터 인류의 그 조상들은 이 그 스타치 제품들을 이용해서 주식으로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그냥 생으로 먹으면 절대로 소화가 안 되어져요. 예, 우리 쌀알 씹어 먹는다고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소화가 안 되어져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알,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 콩 이런 것들 전부 다 생것으로 그냥 먹게 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딱딱하니까. 그래서 물과 열,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요. 물과 열로 조리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타치 제품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분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전분 제품이 밀가루인데요. 휘트플라워라고 그러죠. 밀가루. 예, 휘트플라워인데 밀도 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아니라 좀 거칠게 갈아진 그래놀로 만들어진 밀부터 시작해서 아주 곱게 만든 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봄밀, 흰색의 색깔이 나는 이게 종자에 따라서 브라운 밀, 그러니까 약간 그 황토색이 나는 밀 또는 뭐 호밀, 세몰리나 뭐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화이트 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스트롱하다고 하면 강력분을 얘기하는 거죠. 강력분이라든지 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력분, 예, 또는 또 그 통밀, 뭐 세몰리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밀가루 하나도 그 품종과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별할 수 있겠고요. 또 밀가루 이외에